오전에 준다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조간신문에 난 신문기사를 읽어주는 거를 평론이라고 하고 있는 평론가들도 드물지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건 평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론은 기자가 쓴 기사 또는 뉴스 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실관계는 이런데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관계는 이런데 근데 NLL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박근혜한테 유리하냐 문재인한테 유리하냐 싸움의 바깥에 있는 안철수한테는 이게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미 판단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사안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박근혜한테 유리하다 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철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해야 평론이 성립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평론은 객관적 사실을 해석한 것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론은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자가 리포트를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것이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죠. 사실을 잘못 전하면 정정보도를 해야지 논쟁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평론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평론가든 논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없었으면 뭐 좋든 싫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싫다 그러는 사람은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싫은 경우에 선택할 대안인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표가 지금 거의 빠져나가서 부동층이 어떤 조사에는 한 4, 5%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도 조사를 되죠. 그러면 이 4, 5%는 그러면 별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선거의 경우에 만약에 30만 표 맞으면은 유권자의 한 1, 2%로 승부가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4, 5%의 부동층이 막판에 어디로 가느냐가 승부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지금 우리의 인구 구성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또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대 구성이 되게 좀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세대 구성이 바뀌니까 세대 간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거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갈등 요소로 부각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급격한 인구 구성의 변화를 가지면서 예민한 정치적 이슈들이 세대 간 차이로 거듭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계급 계층 갈등이나 지역 갈등 못지않게 세대 갈등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나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통합적 방식으로 잘 수렴해내지 않으면 그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이를테면은 젊은 층이 지지하는 대통령, 고령자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정당 이런 식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불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대별 이 지지율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이거를 선거 전략에 유리하다고 이걸 극대화시키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어떤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책의 아웃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실행할 그 수단을 검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알겠는데 재벌개혁 알겠는데 다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데 당신도 지금 무슨 수단을 갖고 할 거냐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 거냐를 물어봐야 되죠. 여기서 다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똑같이 얘기해도 부유세를 신설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은 똑같이 얘기해도 출충제 도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논의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냥 저 사람은 경제민주화 반대야 찬성이야 이것만 갖고 판별하면 쉽지만 이게 쉬운 거잖아요. 예. 그러나 이거를 출충제까지 가고 또 예산까지 가고 부유세까지 가면 이제 유권자도 공부 안 하면은 이걸 판별해낼 수 없거든. 예. 그러면서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가 수준이 높아지면 더 어려운 질문을 후보들한테 내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하다 보면 후보들의 정책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정책 선거를 유권자가 유도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뭐 경제민주화 다 똑같이 주장하고 재벌개혁 다 똑같이 주장한다? 그러면 차이가 없지 않냐? 예. 이렇게 볼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거를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네거티브는 허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제로섬 게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선되면 상대가 떨어지는 거고 상대가 당선되면 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적임자라고 주장해서 선거를 이기는 것도 방법이고 상대는 적임자가 안 된다라고 공격해서 선거를 이기는 것도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자가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 검증인데 그럼 검증 안 해요? 정수장학회도 이제 박근혜가 입장을 밝힐 텐데 그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안철수 문재인이 참 어려운 일인데 잘했다는 얘기를 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NLL 문제는 근데 좀 성격이 달라. 이거는 도덕성 문제나 과거사 역사 해석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또 김정일 노무현 정상회담 당시에 녹취록이 있었는지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게 다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남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은 NLL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는 안철수는 NLL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는 NLL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어느 입장이 맞다고 지금 절대적 기준 정해놓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NLL에 대해서 다 생각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민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후보들도 자기 생각들을 내놓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정수장학회 문제는 박근혜가 입장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문제지만 NLL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여전히 NLL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모두한테 또 한 번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많은 이슈다. 그래서 이슈의 성격이 좀 다르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뭐 다운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이거는 이미 안철수가 사과한 거잖아요. 사과했는데 그 사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 뭐 국민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안철수의 사과를 보고 야, 저 정도면 받아들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다 판단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안철수가 사과를 했는데 저거를 받아들일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축적돼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지지율로 표현되는 것이고 단일화 과정 전체가 이 야권 지지자들, 이를테면 문재인 지지자들과 안철수 지지자들도 단일화를 왜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단일화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대의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층 교섭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면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단일화를 하면 뭐 이 양측 캠프의 대표자가 나와서 뭐 룰을 어떻게 하자 이러고 협상하고 이래서 하고 이 지지자들은 이제 쳐다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다 자기 지지 대중들이 있으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단일화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지지자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탈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의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후보 등록하기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예의죠.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단일화를 한 경우도 있지만 예. 그보다는 후보 등록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면 11월 25일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그 지지자 등들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단일화까지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거죠. 근데 현 시점에서 보면 문재인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기세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멋진 단일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진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그 경직성이 있습니다. 전략 세우고 자기 원칙 세운 다음에는 그걸 계속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한 생물이에요.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비르투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가 포르투나와 비르투가 있다 그러는데 포르투나는 운명, 뭐냐면 주어진 것, 예. 구조. 그다음에 비르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의지적 행동과 예. 결단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동성과 유연성의 세계가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기 전에 각 캠프마다 필승 전략을 짜겠죠. 예. 그리고 글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도 다 만들어내겠죠. 예. 그러나 이거는 그냥 도상의 그림일 뿐이에요. 정말로 대선에서 이길 때는 이걸 잊어버리고 시기와 상황과 대중의 반응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형하고 변신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대부분의 정치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신감과 당당함이 없이 유연성을 발휘하면은 그야말로 조삼모사처럼 된다고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내가 틀어지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를 하면 예. 원칙을 지켜가면서 현실에 맞게 이걸 변형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예. 저는 이제 대통령이 못된 남자들을 쭉 보면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졌던 케이스는 이 경직성, 전략적 유연성의 부족이 제일 큰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묘하게 박근혜도 문재인도 안철수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고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이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세 사람이 자기 주장, 자기 색깔, 자기 프레임에 매몰되는 순간 선거에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틀이 중요한데 자기 프레임과 자기 색깔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폭넓게 대선판을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폭넓게 봐야 자기 프레임을 벗어나서 봐야 진짜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야 이게 대중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이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